교육 잘 들으셨죠? 제가 더 할 거 없을 것 같은데 가르쳐주셔가지고 뭐 이제 구평 분석이나 이런 건 다 들으셨을 것 같고 또 수시 얘기도 해주시고 막 공부도 해주셔가지고 저는 좀 짧게 그러면 하겠습니다. 혹시 구평 보고 나서 아이들 얼굴 표정이 어땠나요? 학생이죠. 어땠어요? 구평 딱 볼 때의 느낌이. 쉬웠다. 얼굴 표정은 밝았다. 제가 저희 학원에서 이제 6평도 보고 9평도 보는데 가장 큰 차이점이 뭐였냐면 6평 1교시가 끝났어요. 제가 시험 감독을 들어갔는데 1교시가 끝나는 순간 저기 학생이 있는데 얼굴이 막 어두워졌어요. 1교시가 끝나고 2교시가 끝났는데 이건 뭐 거의 뭐 더 어두워지더라고요. 영어는 어떨까라고 했는데 6월 평가원 영어는 1등급 비율이 1%로 조금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아주 뭐 거의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탐구에 들어갔죠. 그리고 지난주에 이제 9평을 봤는데 1교시 끝났는데 기운이 좀 좋더라고요. 2교시가 끝났는데 괜찮아요. 3교시 끝났는데 밝아요. 근데 4교시 끝나니까 약간 우는 애들 나오더라고요. 4교시는 자기 탐구 선택에 따라서. 근데 이게 이제 나중에 원서를 써야 되는 저의 입장에서는 아이들하고 반대입니다. 아이들하고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9평을 보고 제일 암담했던 게 뭐냐면 이게 난이도가 쉽다는 얘기는 뭐냐면 아까 뭐 설명을 해주셨는지 모르겠는데 만점자의 표준 점수 아까 설명해 주셨겠죠? 그럼 만점자의 표준 점수가 몇 점이 나왔죠? 130점대가 나왔죠. 국어 수학 다. 그럼 130점대가 나왔다는 얘기는 이게 쉬웠다는 얘기인데 작년 6평부터 올해 수능까지 쭉 올해 9평까지 쭉 보게 되면 제일 낮은 점수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뭐냐면 동점자들이 꽤 많다는 얘기입니다. 동점자들이 몰려 있어서 나중에 원서 쓸 때 이거 좀 암울합니다. 이렇게 되면 수능이 이렇게 되면 물론 수능은 이렇게 안 나오겠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9평이 이렇게 쉽게 나온 게 무서운 점이 뭐냐면 아이들을 지도하는 입장에서 눈에 보이는 원점수는 높아요. 눈에 보이는 원점수는 높다 보니까 이제 좀 소위 속된 말로 뭐냐면 아이들 어깨에 뽕이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게 다시 난이도가 어려워졌을 때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결국 가장 중요한 시기는 지금부터거든요.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성적이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분명 떨어지는 퍼센트가 훨씬 더 높습니다. 제가 6평 보고 학생들한테 한 얘기가 뭐냐면 9평에서 성적 오르는 아이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6평 보기 전에 긴장도와 9평을 보기 전에 긴장도는 틀립니다. 그러니까 9평을 보기 전에 6평의 긴장도를 유지했던 아이들은 유지를 했거나 소폭 올랐을 거예요. 근데 좀 업됐거나 텐션이 올라있던 아이들은 9평에서 분명히 떨어졌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마지막 수능까지를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제 그게 포인트인데 수학을 보면서 국어도 마찬가지지만 국어는 뭐 실예로 저희 반 같은 경우가 제가 같이 좀 쭉 보고서 깜짝 놀란 게 아무리 의치서반이지만 국어 평균이 93점인가 이렇게 나왔어요. 반 아이들 평균이. 저희 반 요건 안 된 거 아닌 친구 몇 명 있으면 감안해보면 이게 말이 돼? 그러면 1등급 컷은 한 98 나오려나? 근데 실제 그게 현실이 돼버렸어요. 화작이 98, 지금 예측하기로. 그 다음에 수학 같은 경우도 평균이 89점 얼마가 나왔어요. 평균 90이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건 도대체 1등 컷이 얼마가 나올 것인가? 그리고 1등 컷이 90이 넘었죠. 이런 게 이제 9평이나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절대 이 눈에 보이는 점수로 이게 자만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지금 현재 수능의 화두는 뭐냐면
킬러라는 게 없어졌잖아요. 그러면 개인적으로 이렇게 제가 질문을 드리면 학생한테 질문할게요. 킬러가 있는 게 좋아요? 없는 게 좋아요? 있는 게 좋죠. 왜? 킬러가 있는 게 훨씬 좋습니다. 부모님들은 그걸 싫어하시지만 근데 킬러가 없는 게 왜 안 좋냐면 어쨌든 수능이라는 건 아이들의 변별력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옛날에 킬러가 존재하던 시절에는 아이들이 풀 문제, 안 풀 문제 정하고 들어갔죠. 시험을. 그래서 내가 먼저 풀 문제부터 빨리 풀면 돼요. 그리고 나서 남은 시간을 내가 등급을 노리는 아이는 내가 풀 문제를 다시 복습을 하고 내가 정시로 들어간 아이는 풀 문제를 먼저 풀고 나서 어려운 문제를 나중에 풀면 됩니다. 이게 정해져 있었어요. 근데 현재는 그게 없습니다. 킬러를 못 쓰게 하니까 그래서 당연히 이제 발생한 현상이 뭐냐면 중킬러가 많이 늘어났죠. 중킬러가 일정 수준 이상의 문제들을 많이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어느 걸 내가 버려야 되고 어느 걸 내가 풀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략을 짜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일정 수준 이상의 문항들이 그래서 많이 증가한 겁니다. 이게 중킬러라고 다른 이름 붙이면 중킬러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겠죠. 이런 문제들이 많이 늘어났고 그러면서 이 기존 관성을 파괴한다는 게 뭐냐면 옛날에 수학 같은 경우는 몇 번은 아예 킬러 문제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건 나중에 풀면 돼요. 대표적으로. 근데 대표적으로 수학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 뭐냐면 문제의 배치를 계속 바꾸고 있습니다. 6평에서 바꿨고요. 제가 6평 설명할 때도 분명히 9평도 바꿀 거다. 킬러 못 내니까. 그럼 수능 가서 또 바꿀 거다. 그냥 이런 겁니다. 난이도가 쉬운 거에서 점점 이렇게 올라가다가 어려운 걸 풀고 다시 쉬운 거에 올라가다 어려운 걸 풀어야 되는데 지금은 어떻게 나와 있냐면 쉬었다가 어려웠다가 또 중간 난이도 갔다가 다시 어려웠다가 다시 쉬었다가 이런 형태로 배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풀다가 문제를 버리지를 못해요. 버리지를 못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과거의 킬러가 존재하던 수능과 지금 현재의 수능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저 시간만 있었으면 더 풀 수 있었어요. 더 맞출 수 있었어요. 이게 요즘 아이들이 하는 말이고요. 옛날 아이들은 전 시간이 있었어도 이거 못 맞춰요. 이게 옛날 아이들이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화두가 타임 어택이라는 겁니다. 시간 관리를 굉장히 잘해야 됩니다. 자기가 실력이 아무리 높아도 들어가서 시간 관리를 못하면 점수를 만들어내지를 못해요. 그래서 자기가 풀 수 있는 문제 빠르게 풀어야 되고 막히는 문제가 나오면 이거를 빨리빨리 치고 넘어가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실제 시험을 보는 입장에서는 투자한 시간이 아까워서 버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다음 문제로 넘어가지를 못해요. 좀만 더 하면 될 것 같은데 좀만 더 하면 될 것 같은데 나중에 뒤에 가다 다시 오면 다시 읽어야 되니까 그거 그렇게 못해. 이러다가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거에 대한 연습을 실전 연습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낯선 유형의 문제들을 좀 많이 경험해봐라라고 얘기합니다. 문제의 좋고 나쁨을 떠나서 특히 이제 국어 같은 경우는 국어도 마찬가지고 수학도 마찬가지인데요. 보통 아이들이 이쯤 되면은 어느 정도 자기만의 문제를 푸는 패턴이 있습니다. 문제를 풀어나가는 패턴이 있는데 그것만 너무 고집하고 아니 거기에 너무 매몰되어 있으면 나한테 익숙하지 않은 패턴이 나왔을 때 답을 못 찾아갑니다. 답을 못 찾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문제는 뭐냐면 버리지도 못한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을 다 잡아먹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보통 아이들이 이제 실무라고 해서 봉투 모의고사나 이런 것들 많이 풀잖아요. 많이 푸는데 그거 꽤 괜찮습니다. 괜찮은 방법인데 그거 하나만 해서는 안 되고요. 제가 볼 때는 기출과 개념은 항상 반복을 하면서 실무를 플러스해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같이 말고 같이. 실무를 풀 때 보통 아이들은
그냥 문제풀이 용도로만 활용을 하는 경향이 많아요. 근데 단순히 문제풀이가 아니라 실무를 보고 나서 해야 될 일은 딱 두 가지입니다. 자기의 접근 방식을 점검해보고, 문제를 푸는 방식을 점검해보고, 그 다음에 틀렸을 때 그럼 내가 부족한 개념이 뭔지를 기출과 비교하면서, 기출은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이 개념이 여기서 이런 식으로 나왔구나 하면서 개념들을 계속 반복해야 됩니다. 개념이 탄탄해서 개념을 활용해서 문제를 푸는 아이는 수학 같은 경우 수능 가서 이상한 형태의 문제가 나오더라도 헤쳐나갑니다. 근데 접근 방식에 매몰되어 있는 아이들, 문제 풀이 방식에 매몰되어 있는 아이들은 자기 방식과 다른 방식이 나오게 되면 그냥 거기서 무너집니다. 그래서 개념은 마지막까지 꼭 챙겨야 됩니다. 수학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국어 같은 경우는 이거는 그냥 저희끼리 하는 얘기인데 올해는 문학이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문학에서 좀 굉장히 어렵게 나오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요거는 그냥 저희끼리 얘기지만 평가원에서도 문제를 출제하는 위원들이 있잖아요. 문제를 출제하는 위원들이 있는데 작년까지는 국어 교육과 출신들이 많았어요. 근데 올해부터는 이제 국문과로 가면서 문학이 좀 까리까리해졌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어쨌든 EBS의 연계 체감률이라기보다는 EBS 연계라는 원칙을 지켜야 되는 입장에서 문학을 좀 까리까리하게 내야 돼요. 그러면 문학의 지문이 좀 까다로워질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애매한 선지를 만들어내는 데도 한계가 있는 겁니다. 원래 평가원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장 매력적인 오답을 만들어내는 게 평가원이 하는 일이에요. 근데 너무나도 매력적인 오답을 만들어내다 보니까 너무 과하게 하게 되면 그 오답 시비에 걸립니다. 그러니까 선지 갖고 하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그러면 연계를 지키면서 지문을 내야 된다는 얘기는 EBS에 나오는 작품의 그 파트가 아니라 작품이 크잖아요. 넓잖아요. 거기서 가장 난해한 파트를 갖다가 낼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 근데 개인적으로 두 번째가 아니죠, 이제. 이번에 부평을 보면서 궁금해진 건 영어입니다. 영어를 그러면 어디까지 난이도를 조절하려고 할까? 6평에서는 어쨌든 참사가 일어났고요. 1%인데요. 근데 6평, 9평은 어차피 난이도 조절하려고 보는 거니까. 그럼 6평에서는 1%대가 나왔고 이번 9평에서는 10%를 넘어가고 있죠. 아마 훨씬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제가 들어오기 전에 저희 반 애들 쭉 영어 1등급을 세봤는데 한 26명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60명 넘는 숫자에서 그 정도가 1등급을 다 받아버렸으니까 그러면 영어가 과연 어떤 변수로 작용할까? 결국 아까도 이제 제가 뒤에서 보니까는 독해를 얘기하잖아요. 근데 영어는 기본적으로 어휘, 그 다음에 독해. 근데 그거는 다 수업 시간에 선생님들이 얘기를 해주세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영어라는 과목이 무서운 점은 뭐냐면 이게 공부를 해도 오르는 것 같지도 않아요. 근데 공부를 안 해도 문제는 떨어지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의 마지막 공부 패턴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생각날 때 한 번 합니다. 며칠 안 해요. 또 생각나면 한 번 하고요. 또 며칠 안 해요. 이런 식으로 뜨문뜨문 갑니다. 그러면 절대 영어 성적 안 오릅니다. 현상 유지만 해도 다행이에요. 근데 어떤 아이가 일정하게 2등급을 쭉 받았어요. 그럼 마지막 수능 일주일 정도 남겨놓고는 그 아이는 대부분 영어를 안 합니다. 뭐 못 나와도 2등급은 나오겠지. 왜? 다른 급한 과목이 있잖아. 수학이라든지 탐구라든지. 그러고 수능을 가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기가 막히게 등급 하나가 떨어지는 과목이 영어입니다. 영어. 기가 막히게 그것도 1점 또는 한 문제 차이로 떨어진 애들을 수두룩해요. 그래서 보면 89, 88, 87에 쭉 몰려있습니다. 79, 77, 78 여기서 쭉 몰려있고요. 그러니까 영어는 마지막까지 하루에 30분 해도 좋습니다. 1시간 해도 좋고 자기 등급에 따라 틀리겠죠. 마지막까지 손을 놓지 말아야 되는 과목이 영어다. 그래야 수능 가서 뒤통수를 맞지 않습니다. 보통 제가 아이들에게 추천하는 거는 뭐냐면
점심 먹고 1시간만 픽스해라. 2시간만 영어 해라. 점심 먹고 어차피 수능도 점심 먹고 보는 거니까 점심 먹고 픽스를 해서 그 시간만 영어를 해라. 나머지는 네가 하고 싶은 거 해라.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듣기가 등급대가 다 틀릴 테니까 듣기가 안 잡힌 친구들은 지금이 거의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보시면 돼요. 듣기를 좀 많이 틀리는 친구들은 서울시 교육청이나 이런 데 들어가면 교육청 모의고사 파일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듣기 파일까지. 그럼 요즘 애들 대부분은 듣기를 하면서 뒤에 문제를 풉니다. 그러면 그걸 풀세트로 받아가지고 일요일 저녁에 집에서 풀라고 그러세요. 한 20분 투자하면 돼요. 실제 시험처럼 뒤에 문제를 풀면서 풀어보고 만약에 4개를 틀렸어요. 4개를 틀렸으면 피드백을 해야 됩니다. 보통 아이들은 피드백을 안 해요. 피드백을 어떤 식으로 하냐면 스크립트를 읽고 모르는 단어 외우고 미친 사람처럼 크게 뭐 소리쳐 읽고 따라 읽어도 됩니다. 한 문제에 대한 피드백이 며칠이 걸려도 됩니다. 하루에 10분만 투자하면 돼요. 자기 전에. 그래서 마지막에 그 스크립트가 내 귀에 영어로 다 들리면 틀린 문제에 대한 피드백이 끝난 겁니다. 그러면 또 그 다음 문제. 그럼 이 모의고사에서 듣기를 많이 틀리는 아이들은 이 피드백이 한 2주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 거. 그 다음 거. 그렇게 하다 보면 듣기는 잡힙니다. 근데 이거 잡는데 한 2달 정도 걸립니다. 2달에서 3달. 왜? 듣기는 어차피 유형이에요. 레스토랑 가면 레스토랑 영어 쓰는 거고, 식당 가면 식당 영어 쓰는 거고, 여행사 가면 여행사 영어 쓰는 거고, 길 물어보는 영어 쓰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유형에 익숙해져야 빨리 잡을 수 있다. 듣기가 많이 틀리는 친구는 듣기만 잡아도 등급 하나 걸러갑니다. 그 다음에 EBS 같은 경우는 이런 게 있겠죠. EBS 같은 경우는 단순히 많이 푼다고 해서 이게 연계를 느낄 수 있냐? 이거 아닙니다. 실제로 연계를 체감하는 게 중요한 거죠. 연계를 체감하는 게 중요한 거라서 좀 굉장히 분석적으로 접근을 해라. 분석적으로 접근을 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함정에 빠지지 말아야 될 게 뭐냐 하면 특히 이제 국어에서 분석적인 접근을 하라고 했더니 이런 습성들이 있어요. 이 중에 다 고등학생이신가요? 저희 재수생들이시죠. 특히 고등학생들이 많이 빠져있는 게 뭐냐면 특히나 문학에서 암기 과목이 돼버려요. 문학이라는 파트가. 그러니까 계속 머릿속에 그 작품에 대한 지식만 때려박고 있는 겁니다. 왜? 고등학교는 시험 범위가 있으니까 그걸 외워버리잖아요. 근데 수능이라는 영역은 시험 범위가 없습니다. 없으니까 그럼 언제까지 머릿속에 지식을 때려박을 거냐 이거죠. 일단 분석을 하지만 국어에서의 접근법은 항상 모르는 작품에 모르는 지문이 나와도 내가 그 상황을 머릿속에 떠올려 가면서 답을 찾아갈 수 있느냐. 수능이라는 건 추론 능력을 평가하는 게 목표거든요. 그런 쪽으로 머리를 좀 써야 되고 독서 같은 경우는 좀 항상 어려운 지문과 싸워버릇해야 남은 기간 동안. 그러면서 실무를 통해서 좀 다양한 보통 아이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네가 좋아하는 콘텐츠가 있으면 이거는 좋아요, 저거는 안 좋아요. 그럼 제가 물어봐요. 너가 분석할 능력은 되니? 그래서 막 그런 얘기를 해요. 딴 사람이 하니까. 근데 올해는 좋건 나쁘건 다양한 실무를 풀어봐서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생각해보고 하는 능력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변별력 확보를 위해서 문제가 어떻게 더럽게 나올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랬을 때 내가 하나의 패턴에만 너무 익숙해져 있으면 다른 형태로 생각해서 답을 찾아가야 되는 문제가 나왔을 경우 그걸 찾아갈 수가 없는 상황이 발생해버려요. 그런 부분들이 좀 중요해졌다라는 걸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 공부할 때 보면은 이 원칙을 아이들에게 얘기해 주시면 좋아요. 국수 영탐이 있는데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마지막까지 지금부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마지막까지 내가 부족한 과목을 부족한 파트를 보완을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수능 가서 진짜 가장 뼈아픈 게 뭘까요? 아는 거 틀리는 겁니다. 아는 거. 모르는 거 틀리면 억울하지가 않아요. 근데 평소에 내가 무난하게 맞추던 걸 꼭 수능 가면 틀려옵니다.
그러면 그런 현상이 왜 일어나느냐를 보면 얘가 부평 끝나고 나서 이제 나는 뭐만 잡으면 돼 하고 잡으러 들어갔는데 그것만 잡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 내 편이 녹슬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수능까지 가장 중요한 건 균형입니다. 요 단어입니다. 균형. 뭐 일률적으로 25, 25, 25, 25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자기가 뭐 약한 파트는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겠죠. 근데 자기가 잘하는 파트를 손 놓고 있으면 안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는 이제 수학에 약한 아이가 있을 거고, 어떤 아이는 탐구가 약한 아이가 있을 거고, 어떤 아이는 국어가 약한 아이가 있을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수학이 약한 아이가 있어요. 뭐 등급이 딴 거는 다 1등급이 나오는데 수학이 4등급, 3등급 나가요. 문과 최상위권에 많은 있는 일이죠. 그럼 그 아이가 만약에 하루에 공부를 아침에 수학으로 시작해버리면 그날 공부는 수학으로 끝납니다. 하루 종일 수학만 하고 끝나요. 다른 거 하면 공부를 안 해요. 하루에 공부를 시작할 때 이 원칙을 꼭 얘기해 주세요. 내가 제일 잘하는 과목을 먼저 해라. 제일 약한 과목을 마지막에 해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침에 내가 오늘은 국어를 뭐하고 수학은 뭐하고 영어는 뭐하고 탐구는 뭐 해야지 이런 정도의 생각은 시작하고 아침을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수학이 약한 아이는 일단 국어, 영어, 탐구를 먼저 하면 됩니다. 영어는 시간을 픽스 시켜놓고 하고 국어, 탐구를 먼저 하면 자기가 생각한 시간보다 더 빨리 끝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 시간을 수학에 올인을 해야 내가 자신 있는 과목이 유지가 되면서 수학이 올라가는 거지, 수학을 먼저 해버리면 얘는 하루 수학이 끝나다 아 나 그거 저것도 해야 되는데 아니 내려도 돼. 대부분 이런 패턴으로 흘러갑니다. 그러고 나서 수능에서 결과적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 성적표가 뭐냐면 M자나 W입니다. 그런 거죠. 1, 3, 1, 3, 1 이런 식으로. 그럼 이런 성적표는 누구한테 나와야 되냐면 온리 최저. 나는 오로지 최저만 맞출 거야. 아이가 이거 나오면 괜찮죠. 목표한 대로 간 거니까. 근데 정시를 바라보는 아이가 이런 성적표가 나오면 이거 큰일 납니다. 쓸데하게 없습니다. 원서를. 근데 그런 부분들이 마지막에 좀 챙겨주셔야 할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챙겨주시면 되고, 수시는 아까 뭐 하셔가지고 결과적으로 얘기를 하시니까 이제 다음 주부터 수시 원서 접수하잖아요. 그럼 지금 좀 거의 정해주셨을 텐데,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이제 부평 몽골을 가지고 내가 정시에서 어디 가야 돼? 어디 갈 수 있지? 요거잖아요. 그럼 저희 이투스 가채점 풀 서비스라고 있어요. 메가도 있고 다 있는데 거기 들어가서 성적을 입력하시면 상위 누적이라고 뜹니다. 그 다음에 합격 예측이라고 옆에 클릭을 하시면 내 성적대에서 정시에서 뭐 나구는 어디쯤 간다, 어디쯤 위치해 있다,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을 먼저 확인을 쭉 해보시고, 그러면서 이제 고민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서 원서를 쓰시는데 혹시 6논술 네, 6논술 쓰시고요. 그럼 다 학종 교과를 생각하고 계신 거잖아요. 근데 제일 그거죠. 고민되는 게 뭐 그냥 예를 들어드릴게요. 저희 반에서 두 학생이 있어요. 두 학생이 있는데 많은 학생들이 여기 해당하는데요. 한 학생 예를 들어드리면 내신이 1.7 정도 나옵니다. 내신이 1.7인데 6평에서 상위 누적이 3.3%가 나왔어요. 3.3%면 어느 정도냐? 3% 정도는 어디냐면 서성안에다가 연고대 정도 갑니다. 이과에서. 그 정도 가는데 이 아이가 이번에 너무 쉬웠잖아요. 여기에도 불구하고 1.4%로 올라갔어요. 그럼 1.4%면 어디냐면은 제가 볼 때는 약대나 수의대, 한의대 정도가 나옵니다. 10대 끝자락 정도? 근데 얘는 내신이 1.76이에요. 제가 6평 보고 전략을 짰을 때는 학종들을 쭉 했어요. 그 아이가 수학하고 화학이 굉장히 강점인 아이예요. 정명고 출신이고. 그래서 굉장히 강점이라서 요거 위주로 학종을 짰는데 어제 제가 상담하면서 뭐라냐면 다 엎어. 다 갈아엎어. 왜? 붙어버리면 어떡하죠? 성적은 그대로 나왔는데. 얘는 그러면 최소 약대를 갈 아이가 운 좋으면은 연고대 가 있는 거고, 만약에 거기 학종 떨어져가지고 하면은 걔는 뭐 저기 재수없으면 뭐 한양대 중대까지 가 있어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런 것들을 좀 고려를 많이 하셔야 돼요.